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 6일 울산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면서 현장에 있던 작업자 7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딘 구조 작업 끝에 매몰자 수색 작업이 쉽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구조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발파, 해체 작업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장치나 작업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과제는 무엇인지 이번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통해 되돌아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울산 화력 사고 직후부터 사고 수습과 유가족 소통에 앞장섰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재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최명기 교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 화력의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매몰자 전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시민분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게 사실 반복된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고, 완벽은 없겠지만 뭐 사실 독일 같은 사례만 봐도 행정안전부나 이 안전에 관련된 부서가 권한이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좀 덜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되고 부서에 좀 더 힘이 되어준다면은 줄어들지 않을까. 반복된 그런 사고가 굉장히 안타깝죠.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됐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또 준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죠. 하청이 하청으로 자꾸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안전에 대해서 더 소홀하게 되고 저임금으로 자꾸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하청이 하청을 주는 건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주는 과정에서 가장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이 항상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은 진짜 필수적으로 좀 지켜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어느 쪽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고 그 범위, 그러니까 규정을 더 정확히 만드는 거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게 첫 번째니까. 그래야 그게 무서워서라도 하청을 주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더 조심할 거고, 그 규정을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매뉴얼이 있어야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지 뭐 했는지 따져봤자 이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세 분께 차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였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참사 11일 만에 희생자들이 모두 영면했습니다. 매몰자 7명이 모두 사망했던 참사였는데요. 이번 사고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초점을 맞춰야 될지 먼저 김상욱 의원님부터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참 현장이 좀 참혹했습니다. 또 그리고 가족들의 아픔이 너무나 깊었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에 너무나 참 가슴 아프고, 또 우선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출근하면 항상 있는 곳이에요. 또 노동자는 우리 모두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안전해야 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험의 외주화의 문제. 뭐 전문 역량이 필요해서 전문 업체에게 외주화하는 거는 당연한 거
겁니다. 근데 그게 예. 아니라 더 전문적이라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험하니까 맡긴다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철골 구조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과는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철골 구조물 안전 관리에 관한 우리가 감시 감독이 잘 되고 있는가,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외에 산업안전의 현장을 지키는 분들인데 좀 더 인원이 충원되어야 하고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산업 현장 중에 전문 안전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네. 이번 울산 현장 같은 경우는 구조물 진단에 전문 역량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생각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희생자의 가족분들께서 대책 회의에 항상 같이 참석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은 사고 대응에 대한 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김 의원께서 종합적으로 말씀 주시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정창삼 교수께서는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우리가 해체 작업의 경우는 설계라든가 시공 같은 경우는 감리도 있고 이제 설계 구조 계산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해체 작업은 구조 계산서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계산서도 없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산업안전감독관과 같이 현장에서 우리가 건설을 할 땐 감리가 있잖아요. 감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번 해체 현장은 감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롯이 이제 하청 업체가 무조건 모든 것을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내재돼 있는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게 제일 위험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위험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정확하게 인지하는가가 또 중요했을 텐데요. 최명기 교수께서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적으로 이제 먼저 발생하기 전에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예측을 했으면 당연히 예방 대책을 해야 되는 거고, 예방까지 했는데 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면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는데 실제 이게 전부 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이야기냐면 예측을 하려고 하게 되면 사전에 이제 그 안정성 검토 제도들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형 방지 계획서, 이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또 안전관리 계획서.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계획서, 그리고 산업법에 따라서 작업 계획서라든지 공사안전 보고단 되게 많은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도들 자체에서 보면은 실제 과연 이번 사고가 발생했던 위험 요소가 과연 도출이 됐었느냐, 네. 그걸 먼저 한번 첫 번째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출이 현재 됐든지 또는 안 됐든지 실제 현장에서 이걸 이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이런 계획서들이 현장에서 거의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런 사전의 그 안전성 검토 제도들,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게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게끔 어떤 문화 조성들, 이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창삼 교수께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요. 인명구조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구조 도중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우리 청자분들의 시청자분들도 그 화면을 보면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철조 구조물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 타워 붕괴 사고, 보일러 타워 같은 붕괴 사고의 경우에는 구조 작업이 참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물의 높이가 5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업자들이 위치했던 위치가 25m입니다. 결국 정상적 그게 붕괴가 됐을 때 일단 작업자들이 25m 밑으로 추락을 하는 거죠. 일반인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25m에 있는 철골 구조물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하중이 아주 불규칙하게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붕괴의 위험도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구조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이 무너진 이 철제 구조물에서 골든타임이라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72시간,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적절한 골드타임은 24시간 이내에 구조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맥시멈은 72시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시간이 지나면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당시에 95년도에 최장 기록은 17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생존을 위한 라이프 공간이 존재도 하고 그다음에 물을 공급해줘서 꾸준히 물이라도 섭취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번 현장과 같이
같이 이렇게 철골 구조물이 있는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됐을지 모르지만 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72시간을 넘기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명구조 관련해서 김혁기 여쭤봐야 될 것이 계속해서 또 유가족 분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바로 이 진행이 못 되고 넘어져 있는 이 5호 타워입니다. 5호기가 이제 무너져서 이제 사고가 됐고 매몰이 됐던 건데 뭐 드론을 투입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결과적으로는 양쪽에 있는 4호기와 6호기의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또 구조대가 투입이 되지 못했는데 이럴 때 유가족들의 마음은 상당히 절박했을 것 같은데 그때 구조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유가족들 마음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가족이 저 철더머 밑에 깔려 있는데 정말 애가 타죠. 애가 타고 정말 그 애끓는 마음은 뭐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참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속히 구조를 해야 하는데 1분 1초가 아까운데 구조 장비를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너진 것이 5호기인데 옆에 4호기, 6호기가 무게만 4,000톤 가까이 나가는 무시무시한 무게입니다. 그리고 거의 한 50m, 60m 높이인데 이미 취약화 과정이라 해서 폭발물이 폭발만 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취약화 과정을 마친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취약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폭발하기 전에는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5호기가 붕괴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현장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수 있다. 실제 바람이 강풍이 또 부는 지역입니다. 상층부는 강풍만 불어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4호기, 6호기 철거하기로 하고 폭약을 처음에 설치하려고 할 때 폭약 설치 업체가 작업을 거부했을 정도입니다. 너무 위험하다. 리프트 타고 폭약을 다는 것 자체도 위험하다. 근데 사실 그 위험한 현장에 소방관들이 투입이 돼서 일단 뭐 중장비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중장비 무게 때문이라도 또 바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소방관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작업에 임했었고요. 근데 이 4호기, 6호기의 현실적인 위협 때문에 이걸 제거해야지만 제대로 구조 작업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의 상황으로 보는데 일단 뭐 책임 소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최 교수님, 네. 발주처가 이제 동서발전, 원청업체가 HJ 중공업, 우리가 알기로는 한진중공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진중공업입니다. 그리고 발파와 해체 작업을 직접 담당했던 하청업체는 코리아 카코입니다. 어디 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최 교수님? 사실 어디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 이걸 논하기 앞서서요. 거의 현재 뭐 발주자, 그다음에 시공자, 그다음에 하청을 받았던 코리아 카코 아마 다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보고 있고요. 먼저 발주자 입장에서는 실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 일 자체를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안전 감리 용역이라고 해서 어떤 모 협회 쪽에 이제 한 10억 정도 되는 비용을 통해서 안전 감리 용역까지 줬던 상황이에요. 실제 이제 발주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법적으로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재판을 가게 됐을 때 법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그 기획할 때부터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안전 보건대장, 그다음에 설계할 때 뭐 설계 안전 보건대장, 그리고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 뭐 공사 안전 보건대장, 그리고 뭐 계획서들, 그리고 이제 뭐 설계 안전성 검토라는 또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발주자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과연 발파공법을 갖다 선정을 했었을 때 이게 과연 공사 기간이나 공사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발파공법을 썼느냐. 일단 그걸 좀 먼저 좀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주자 책임이 가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발주자에 대해서 책임은 그렇게 많이 묻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법령상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건설하는 특별법이 현재 아직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검토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발주자 책임을 주겠다. 이게 현재 이제 현 정부의 그 의도고 실제 좀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죠. 네. 물론 이제 발주자 입장에서 되게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실제 시공사인 HJ 중공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 실제 하도급을 줬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안전과의 책임은 모두 다 현재 그 시공사인 현재 HJ가 져야 되는 게 맞고요. 보면은 당연히 뭐 위험성 평가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위험성 평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위험성 평가를 과연 적절하게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을 했느냐, 또는 이런 요인에 대해서 발굴을 했느냐. 이걸 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HJ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이 됐든 또는 산안법에 의한 그 처벌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합청업체인 코리아카코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발파를 직접 했거든요. 예. 그럼 직접 했는데 과연 실제 계획서대로 했느냐, 뭐 취약화를 과연 과다하게 설계했던 것보다도 과다하게 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이어서 이제 책임 소재가 가게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발주자, 그다음에 시공자, 현재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아마 모두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좀 진상 규명도 돼야 될 것 같고 또 관련 법도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정상삼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책임을 또 보고 계시는지요? 원칙적으로는 최명기 교수님하고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면은 이제 해체 공사는 구조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발파를 원청에서 이미 그 발주할 때 우리는 발파로 하겠다라는 건 예산 규모를 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발파로 결정이 됐고 뭐 뒷부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파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코리아카쿠라는 게 거의 독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코리아카쿠가 구조의 계산 능력이 아주 뛰어나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조사한 바로는 그게 카쿠라는 게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회사가 카쿠 이제 해체 공법을 많이 발파 해체 공법을 많이 하는 회사고요. 거기서 이제 구조 해석을 해주면 코리아카쿠에서 갖고 와서 이걸 이제 한국에서 적용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조 계산서가 정말로 적절하게 됐고 이게 정확하게 시공이 됐는지를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보태도 될까요? 뭐냐면요. 교수님께서 정확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뭐냐면 코리아카쿠가 이 해체에 들어가기 전에 구조물 안전 진단을 하겠죠. 구조물 진단 전문가로부터 또 그걸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게 정확하게 됐는지를 점검하는 기구도 관리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구조물 안전 진단을 맡겼지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취약화 과정일 때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고 폭발을 해야 무너져야 되는데 구조물 안전 진단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취약화 작업만 했는데 무너져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인부들을 보면 코리아카쿠 직영 인부가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일용직 비슷하게 오시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위험을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정말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들이 투입돼도 모자라는 숙련공이 투입된 건 그렇죠.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숙련공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회사 소속 직영 직원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작업을 보면은 작업의 계획대로 작업이 안 됐어요. 작업 계획대로 작업이 안 되고 아마 현장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하듯이 위에서부터 조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철골은 또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철골 같은 부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 구조가 연결됐기 때문에 구조물 안전 진단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복합적으로 다 벌어진 문제인데 예. 발주처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줬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구조물 안전 진단 제대로 이루어지고 구조물 안전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현장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구조물 안전 진단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작업이 최초 예상된 것보다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구조물 안전 진단이 있었는지도 지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무너지지 말았어야 될 이 보일러 타워가 왜 무너졌는가 그 이유부터 좀 하나하나 기술적인 부분 또 제도적인 부분을 좀 짚어나요. 먼저 최명기 교수께요. 네. 자, 울산 화력발전소 이 중단된 지 이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5호기가 해체되고 나면 사고가 났던 옆에 있던 4호기와 6호기까지 해체를 하면 이제 완전 해체가 되는데 어떤 과정에서 진행이 되다가 사고가 났는지 그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면요. 실제 이번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던 이 보일러 타워는요. 얘가 아마 울산화력 발전본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제 준공이 1981년도에 이게 준공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약 40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다가 2021년도에 이제 그 운영 중지가 됐던 이런 현재 발전소였고 이 발전소 안에는 이제 뭐 이런 보일러 타워라든지 뭐 터민동이라든지 뭐 연돌 같은 이런 스택이라든지 또 본관동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번 해체 공사가 이게 이 보일러 타워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현재 발전본부 자체에 대해서 해체를 하게 되던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네. 보일러 타워는 이제 높이가 좀 상당히 높아요. 이게 63m 정도. 그런데 이게 또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63m,
또 어떤 데는 56m. 한 개의 계획서 안에서도 이 사양이 틀려 이게 보면은 결국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1호기에서 3호기는 먼저 선해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4호기, 6호기를 이제 해체하는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이제 대부분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그 발파 공법을 일단은 설계할 때부터 적용이 됐었는데 발파를 하기 위해서 발파를 하게 되면 이 철골하고 현재 콘크리트 구조는 틀려요. 좀 전에 이제 김 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철골 이 구조하고 이제 RC 구조 이게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를 했을 때 상당히 잘 떼요 이게요. 잘 넘어져요. 네. 반면에 철골 구조는 잘 안 넘어지거든 이게요. 그래서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먼저 치약화를 시킵니다. 치약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책상이 있다. 그럼 책상 다리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약간 톱질을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먼저 좀 약간 치역화를 시키는 거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둥 4개가 있으면은 기둥 4개에 대해서 구멍을 뚫어요. 직사각형 구멍을. 그래서 단면을 상당히 좀 줄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거기 구멍과 구멍 사이를 또 역시 산소라든지 이걸로 해서 두께가 좀 있는 것들을 좀 얇게 만들어요. 이거요.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써서 죄송한데 가우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방어 조치를 해요. 넘어졌을 때 충격이 가지 않도록.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치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치약화가 된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전에 바람만 불어 넘어질 정도에 있다는 이야기는 치약화가 되게 많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전관리 계획서라든지 이런 작업 계획서에 의해서 이제 돼 있었는데 실제 이제 이게 계획서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넘어졌던 거고 기둥 뭐 4개가 있으면은 한 개가 이제 주저앉았죠 이게. 주저앉으면서 구조물에 의한 편심 하중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기울게 되면서 그 안에서 작업하고 있던 작업자가 이제 같이 매몰됐던 이제 그런 사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여기서도 또 규명해야 될 게 왜 작업자가 그럼 25m 그 치약과 작업하고 그 다른 상부에서도 또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원인 규명은 좀 대표가 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창성 교수님, 예. 방금 전에 이제 최명희 교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2, 3호기는 선 해체됐다. 네. 이때는 사고가 안 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1, 2, 3호기와 이번 5호기 사고가 났던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가령 근로자들의 이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곳에서의 위치라든지 또는 네. 뭐 뚫었던 구멍의 개수라든지 어떤 점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가 4호기하고 6호기가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취약화를 과다하게 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무섭게 그 취약화를 했다는 거죠. CCTV 영상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그게 이제 4개 밑에 기둥이 받치고 있고 위치 25m 지점 위에는 이제 아이빔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빔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특히 앞쪽에 이제 무너진 쪽 방면에서 보면 그쪽에서부터 붕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볼 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25m 지점에 밑에 있는 4개의 기둥이 아니라 취약화가 아닙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건 25m 되는 지점에서 그 잘게 있는 그 철골 기둥들을 해체하는 그 취약화하는 과정에서 절단이 되거나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하중이 무너지고 그게 연달아서 밑에 있는 4개의 기둥을 치면서 내려오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25m 지점에서 작업했던 취약화 과정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쉬운 작업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일용직 노동자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그 사실 뭐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이게 결국 용접이나 공기를 통해서 철골을 한 절반 정도 커팅해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 이틀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작업인데 이게 일용직이 같다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게 25m 지점 부분인데요. 결국은 구조 계산을 제대로 해서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서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규명돼야 될 텐데 왜 그걸 하지 않았는지도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김 의원님, 가족분들은 유가족분들은 사고의 원인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실은 가족분들께서는 뭐 대책본부에서 구조 작업 진행되면서 관련된 설명 들으시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정확한 원인을 사실은 아실 수는 아직은 좀 어렵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뭐 그렇지만 일단 가족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은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정도면 공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폭탄 터지기도 전에 먼저 넘어진다는 것은 그러면 취약화가 뭐가 이렇게 발파 작업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런 말씀들은 좀 많이 하셨고요. 예. 그리고 좀 사실 그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좀 황당하죠. 이렇게 교수님 말씀처럼 위험하고 전문적인 지식, 특히 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경각심이 필요한 작업인데 예. 충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또 직영회사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들을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규직이냐 뭐 일용직이냐를 떠나서 상당히 숙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워낙 경험도 네. 있고 1, 2, 3억이 투입됐던 인력의 숙련도 수준과 또 이번에 이 정작 임무가 맡겨진 근로자분들의 좀 업무 숙련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그 하고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앞서 교수님 하셨던 말씀이신데 이 구조물 진단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구조물 진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똑같이 1, 2, 3, 4, 5, 6 호기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위치 따라 상황 따라 부식 정도에 따라 또 구조물의 변형 정도에 따라 완전히 하중이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고 이 사고 현장은요 예정된 공사 발파 해체 예정일보다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그럼 그 사이에 부식도 더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변화에 따라 각 호기별로 제대로 구조물 안전 진단이 되었는지 저는 이 부분이 많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놓쳤는지를 좀 이제부터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울산 하력의 보일러 타워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서 관리가 됐다. 네. 공작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물 같으면 당연하게 뭐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지만은 공작물 이거는 전체가 철골인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철골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콘크리트 건물과는 하중이나 구조나 아니면 취약점이나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달리 가는 거죠. 그래서 접근부터 달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데 잠깐 거기 설명을 좀 그러니까 최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 해체 또는 발파 작업하는 업체나 HJ 중공업이 몰랐을까요? 실제 이제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요. 이게 보일러 타워가 건축물이냐 아니면 공작물이냐 되게 좀 논란이 많았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이면 실제 이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해체 계획서를 이제 허가권자인 이쪽에 제출하게 되고요. 예.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해체 감리가 선임이 돼야 돼 이게는요. 근데 이제 공작물이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 이 보일러 타워 자체가 과연 건축물이냐 아니면 공작물이냐는 법률적 검토는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공작물이라 판단을 좀 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은 대부분이 이제 뭐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뭐 보가 있고 슬래브가 있고 벽이 좀 있어야 이게 이제 건축물로 보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거주를 한다든지 해야 건축물로 보는데 여기는 실제 기둥하고 대부분 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뭐 플레이트 정도.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운영하는 이제 운영 요원들은 상주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추후에 이제 이것은 이제 이게 공작물이지만 그 이제 건축물로 좀 약간 가야 될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이런 어떤 그 공작물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 보면 광고판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안테나도 해당이 되는 거고. 실제 뭐 골프장 우리 보면은 그 타워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공작물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작물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공작물을 할지라도 해체할 때는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좀 그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공작물이라 할지라도 안전만큼은 분명하게 이건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해 주시는데 정창성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최민희 교수도 잠깐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떤 과정이 좀 생략되지 않았을까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일단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번 해체 이 작업 과정에서 어떤 안전 과정이 생략될 가능성
있다면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원래 발파 뭐 공사하기 전에 아까 말씀한 그 먼저 현장 조사하고요. 정밀 구조 안전 진단을 조금 해야 되겠죠. 그다음 40년 동안 이제 설비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추가 하중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취약화라든가 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뭐 예를 들어서 취약화 과정이 원래 공기가 한 뭐 일주일 걸리는 작업인데 공기에 쫓이게 되면 이걸 3일에 줄여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작업에서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드는 게 이제 폭약을 장착할 때 장약이라든가 방호 작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뭔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를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사실 비산이라든가 소음 진동 방지 이런 것들이 원래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안전에 있어서는 시간에 쫓긴다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스킵할 수 있고 안전조치를 놓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졌다. 그다음에 비용이 작다. 그다음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계속 가중된 거고 이런 것들이 교집합에 의해서 생기는 게 원래 재난이거든요. 재난의 기본적인 유형을 다 거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최민기 교수가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아까 이 매몰된 이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한 25m 지점. 그러니까 이 구조물이 50m 이상에서 뭐 63m 정도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생각이 듭니다. 25m에도 일하더라도 우리가 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고리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 구조물이라면 뭔가 큰 거중기를 통해서 거기에 안전고리를 걸어서 설사 이제 이런 구조물이 넘어지더라도 긴급 이탈할 수 있는 긴급 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실제 제가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입수를 해서 제가 검토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실제 이제 보일러 타워에 대해서 안전조치 계획은 페이퍼 분량 자체가 몇 장 안 돼요, 이게요. 되게 약간 허술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런 어떤 구조물들, 뭐 건축물이 됐든 공작물이 됐든 이 해체 공사를 할 때는 물론 작업자가 떨어진다든지 어떤 자재에 의해서 맞는다든지 이건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조물이 무너지든지 또는 전도가 된다든지 이게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광주 21년도 6월 달이죠. 그때 광주 학동에서도 어떤 모 건설사가 공사하는 중에 건물이 넘어지면서 철거 작업을 하던 그렇죠.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일반인 9명이 사망이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다 역시 건물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체 작업에서는 건물의 붕괴 또는 구조물의 붕괴 이걸 첫 번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사전에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과연 해체 공사에 의해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느냐, 무너질 것이냐, 또는 인접 시설에 피해를 줄 것이냐 이걸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대안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중기 크레인을 이용해서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현재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밑에서 잭 서포트 같은 거 활용을 해서 받쳐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그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에서는 과연 그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었느냐 이것들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정찬성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원하청 업체죠. 그러니까 HJ중공업과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에는 서천 화력발전소 발파 해체 작업 1차 발파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인명사고는 없었습니까? 그때는 인명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그런데 있는데 뭐 이 실패가 이번 이 울산 화력 사고하고 좀 연결시킬 지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발파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취약화 과정에서 취약화를 많이 못했고 그다음에 구조 계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취약화를 한 다음에 적정량의 폭발을 일으켜야지 딱 부러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해체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겠죠. 취약화가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구조 계산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발파량이 부족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기술력이 떨어졌을 때는 발파에 자신이 없거나 구조 해석에 자신이 없으면 결국은 취약화 과정을 더 심하게 하는 거죠.
더 취약화를 하게 되면 결국 조금만 발파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서천 화력발전소의 실패 사례가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취약화를 과다하게 하는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확한 조사는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아까 안전계획서에 보면 핵심이 없어요. 결국은 25m 지점에 몇 개의 아이빔이 있고 예. 취약화는 몇 개를 하고 어느 정도 취약화라고 이게 핵심인데 그건 없고 교과서적인 내용 취약화가 뭡니다. 뭐 이런 내용들만 있는 안전계획서가 있다 보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도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안에 페이퍼 한 장 안에 이 취약화를 시키겠다는 그 도면 한 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면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도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둥이 4개가 있으면 한 개 기둥에 대해서 이게 다 똑같은 포맷이죠. 그러면 한 개 기둥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하단, 그다음에 상단 이게 위치에 대해서 취약화를 하겠다. 도면상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그 구멍 자체 이제 그 절단면 자체를 보게 되면 이게 상단이나 하단에서 보게 되면 각각 14개씩. 그러니까 이쪽 왼쪽이 보면은 3개, 오른쪽이 3개, 상이 4개, 4개 해서 네. 전체 14개를 갖다 구멍을 뚫게 되는 거고요. 그럼 한 개 기둥에 대해서 현재 8개 구멍을 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조사 아마 대충 아셨을까 지만 3개에서 25m에서 또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계획과 다른 네. 시각. 그래서 계획과 다른 시공이라는 이야기고요. 역으로 보면 계획서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실제 계획대로 시공을 안 했다든지 그리고 화약량도 현재 보게 되면 실제 이 한 개 개소에 대해서 40개 폭약을 40개소를 설치를 하게 돼요. 그 전체 113kg 정도 113kg 설치를 해서 갖다 발파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아까 이제 그 취약화를 왜 과다하게 했느냐. 그건 저는 이제 서천화력에서 현재 똑같은 회사에서 이제 시공을 했었는데 그때 실패를 했거든요. 똑같은 사양에 대해서 똑같은 화약을 썼고 했는데 안 넘어졌어요, 이게요. 그럼 안 넘어지게 되면 더 위험하잖아요, 이게요. 더 취약화를 한 거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더 취약화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네. 3개소, 그러니까 상단, 중간, 하단 여기에 대해서 취약화를 과다하게 했다. 그러면서 실제 하중일 갖다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최민규 교수 이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좀 보셨다고 했으니까 5기, 4호기, 6호기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 5기 하나 해체하는데 이번에 들어간 대략의 이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산까지는 현재 계획서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까지 나오지는 않고 지금 이제 화약량 정도. 그러니까 전체 40개의 화약량을 현재 113kg 정도를 쓰겠다. 요 정도가 나와 있지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전체 공사 금액, 해체 공사. 예, 얼마입니까? 그게 500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게 550억 정도. 550억요. 네. 해체 전체 비용인데 글쎄요 이게 이제 적정 예산이 투입이 된 건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김상구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애초 계획된 공사보다 4개월이 지연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또 왜 그랬는지도 궁금하고 원래 공사 완료 시점이 7월이었는데 4개월이 지연된 상태예요. 뭔가 서로 간에 계약 관계가 안 맞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날씨나 기후 때문에 이유가 됐던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공기 단축을 위해서 아까 이제 정창삼 교수께서 잠시 말씀 주셨는데 이게 너무 무리한 속도를 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7월 달까지 하기로 한 것을 못했으면 당연히 서둘러야 할 상황이었겠구나라고 상식적인 추단은 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참 이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이게 올해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걸 해체를 해야 한다 해서 발주가 되고 이제 전문 업체가 들어오고 연구가 되고 상당한 준비 기간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시간이 가장 많이 할애가 돼야 되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많은 예산이 할애가 되었어야 할 일인데 몇 년의 시간 중에 이 취약화와 해체와 관련돼서 할애된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고 또 하나는 너무 업체에만 모든 걸 맡겨놓은 거예요. 이 큰 해체 공사를 관에서 정말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하는 그게 빠져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현장 갔다 와서
지금 국회 예산처리인데 올라오자마자 제가 관련 유관부서 쪽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것이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충원해야 하고 이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고 안전보건공단의 R&D 기능을 더 올려야 한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대규모 우리 산업 현장 중에 큰 공장을 짓거나 이렇게 위험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상당한 시간과 기간을 또 비용을 들여서 짓는 큰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반드시 산업안전감독관이 단계별로 관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절차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당연히 민간기업에서 알아서 잘하면 좋겠죠. 근데 100% 믿고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안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자꾸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이건 투자고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사람이 안 다쳐서 얻게 되는 이익이 훨씬 크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산업안전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갖춘다면 세계의 여러 이런 현장에 우리나라 기술자와 우리나라 기술이 가서 또 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 산업 분야입니다. 저는 이걸 비용으로 보지 말고 정말 투자한다라고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상석 교수께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세계 이제 최고 수준에 이르르지 않았습니까? 네. 뭐 칼리브루파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도 삼성물산이 참여를 하기도 했고 쌍용이 또 싱가포르에 또 건물을 짓는데도 또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그러면 해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 교수님 보시기에는 기술의 문제입니까? 안전의식에 대한 불감증이 문제인 겁니까? 제가 이제 둘 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가 세계 최고층 빌딩을 우리가 시공했는데 그런 기술력이 높으면서 안 높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요 핵심 설계라든가 계측은 다 외국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에서는 보면은 결국은 가격 경쟁으로 우리가 루틴한 일만 우리 설계사들이나 시공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력이 높냐 그러면 높으면서 낮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테크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실 때 취약화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성공을 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설계랑 달라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은 뭐냐면 구조 해석을 다시 합니다. 뭐 새로운 걸 시공하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발파량도 조사해보고 스위치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감으로 한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돈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인 요건을 만들어준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주먹구식으로 했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참 슬픈 얘기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되려고 하면 우리나라 설계, 시공, 해체 업체들의 기술력이 좀 더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리아 카쿠는요. 일본 카코 회사에서 그냥 계산한 거 갖고 와서 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해체 공법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력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술력만 가지게 되면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는요. 실적 어떤 공사를 했고 우리가 어떤 실명의 엔지니어가 있다라는 게 있으면 무조건 공사 땁니다. 결국은 우리가 비용이 아니고 이게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 업체라든가 해체 업체들이 더 그냥 루틴한 이제 그냥 우리가 가격을 후려쳐서 그냥 단순한 일을 하지 말고 이제 기술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저는 적극 공감하는 것이 현장에서 정말 느꼈던 것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4호기 6호기 철거 현장이야말로 계측이 필요하고 그렇죠. 4호기 6호기 철거 현장이야말로 5호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4호기 6호기 철거를 해야 되니까 계측이 필요하고 구조물 안전 진단이 필요하고 한데 대책본부에서 수소문을 해도 제대로 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너무나 부족한 전문가가 너무나 부족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 나라가 여기에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렇게 부족한가? 근데 이걸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보면 이거는
없애는 것, 해체는 없애는 것이라서 무조건 가격 싼 것 위주로 그냥 대충 위험 감수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계측 기술, 구조물 진단 기술로 안전하게 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현장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는 것도 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또 우리의 기술을 수출하는 알겠습니다. 또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최민희 교수님 말씀은 2부에 이어서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작과 교수,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체 발파 이번에 이제 시도된 방법인데 보일러 타워 같은 이런 철근 구조물을 해체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나요? 뭐 선뜻 이런 생각도 언뜻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무너지기 위태로운 그런 구조물이라면 위에서부터 뭐 하나씩 뜯어서 이렇게 해체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의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해체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 이제 해체 방법은 뭐 콘크리트 구조물이 됐든 또는 철골 구조가 됐든 동일해요. 가장 좋고 안전한 것은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갖다가 절단을 해서 내리는 방법인데 이걸 하려고 보면 이제 부재를 갖다 절단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절단할 때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잡아주는 작업들, 그러면 당연히 뭐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이걸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절단을 하다 보면 이게 쉽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의원님께서 계셨을 때 구조하실 때 소방관님들이 갖다 절단할 때도 잘 안 되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절단 방법 상층부터 절단하는 방법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이게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여기 코리아 카코가 처음 이제 고민했던 게 아마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전도시키는 방법. 잡아 당기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사람이 서 있다가 뭐 뒤에서 민다든지 아니면 잡아서 당기는 이런 방법처럼 이 보일러 타워 자체를 갖다 와이어를 이용해서 잡아 당겨서 하는 방법들. 그런데 이제 실제 발파를 썼던 이유는 가장 확실하거든요, 이게요. 넘어뜨려서. 그러니까 결국은 서 있는 현재 63m 구조물을 넘어뜨리고 지상에서 하나하나씩 절단하는 게 더 현재 유리한 거죠. 실제 시공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 코리아 카코가 또 그런 주장을 해요. 결국은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작업자의 위험이 더 큰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고소 작업이거든요. 고소 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추락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컸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한 발파 공법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과연 작업자 안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안전한 것이냐. 이건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절단 해체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요즘 이제 외국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상에서 아예 해체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물이 있으면 먼저 1층에 기둥을 갖다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앉혀요, 이것을. 그리고 2층을 해체하고. 그럼 어떻게 내려앉히느냐. 유압잭 같은 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현재 1층의 기둥, 해체할 기둥 옆에 유압잭을 설치를 해놓고 현재 그 본 기둥을 해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는 유압재기가 더 붙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다 해체가 되게 되면 유압을 동시에 내려서 다시 이제 또 2층을 해체하는 이런 밑에서부터 하는 방법들. 그래서 사실 이 해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저희가 보면 뭐 일반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40층 이상이 다 되잖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고층, 초고층에 대한 해체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해서 갖다 이런 해체 기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연구도 좀 하고요. 관련 인력도 양성도 좀 하고 그다음 거기 관련된 어떤 전문 기관도 좀 설립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선 교수께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리아 카코도 그렇고 HJ 중공업도 그렇고 발파 해체를 최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고 최적일까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될 텐데 아예 논의 초기부터 발파 전문 업체인 코리아 카코가 또 발파 전문 업체입니다. 해체 작업 중에서도. 그러면 당연히 코리아 카코는 발파를 처음부터 밀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두 가지를 고려했을 것 같아요. 결국 경제성, 그러니까 비용을 얼마 정도 할 거냐, 그다음에 시간을 얼마 정도 당길 수 있을 거냐, 이 두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발파 쪽으로 흘러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해 본 바는 우리나라에 이제 해체, 특히 발파라든가 이런데 전문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설화된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카코가 이제 큰 공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공시상으로 보면 직원이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발파 해체라 그러면 마치 이게 발파니까 폭약이 위주가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구조물을 해체하는 겁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구조물을 해석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조물을 어디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거를 우리가 화약을 쓰는 것일 뿐이지만 결국은 구조물 해석이 안 되는 회사가 이런 구조물 발파 공급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남산에서 외국인 아파트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국 코롱이 해체한 것 같지만 결국은 외국 업체가 와서 했는데 핵심 구조 해석서를 하나도 안 주고 왔어요. 비밀이니까요.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이 기술력이 우리가 없으면 결국은 발파 공법을 하더라도 그냥 정확한 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취약화를 좀 더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감이라든가 시공하면서의 경험으로 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확하게 이제 구조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할 테고 또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게 총 투입된 인력이 9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또 정규직은 단 1명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신분상의 안정 불안 정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충분히 경험이 풍부한 이 관련해서 그런 인력들이 투입되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코리아 카코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일부는 단순 화재 감시나 신호 업무를 맡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단순 화재나 신호 감시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고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위험한 현장이었다는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좀 주셨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관련된 자격 이런 부분들에서 관리를 좀 잘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굳이 좀 부족함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교수님 조금 더 설명 주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노동부 고시로요 유해 위험 작업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라는 이런 노동부 고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무조건 그냥 아무나 작업하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축물 해체 작업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 그러니까요. 일정 자격이나 3개월 이상 경험자. 이 사람들이 작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노동부 고시도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철골 구조물 기능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옛날 2000년 이전에 있던 자격이에요. 지금은 그게 명칭이 바꿔졌거든요. 아마 판금, 제관 판금 아마 기능사 이런 식으로 바꿔졌는데 실제 그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3개월 이상 경력자들이 실제 거기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코리아 카코 쪽에서는 신호수, 유도원 이걸 썼다고 하겠지만 그건 약간의 이제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리아 카코가 사실은 이 해체를 전담한 업체인데 현장에서 진짜 우리가 대책 본부에서 회의를 할 때도 계속해서 느꼈던 것이 구조물 안전 진단에 대한 경험과 전문 역량이 없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구조 현장에서도 벽에 봉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4호기 철거 직전에 코리아카쿠 직원들이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거의 독점업체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체와 관련된 전문 기업들이나 전문 기술자 역량 양성에 너무 소홀해서 이제 독점 기업처럼 되다 보니까 사고가 났지만 이 기업을 또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위해서도 그런 예. 상황이었는데 코리아카쿠 직원들을 투입을 하니 무너질까봐 못하겠다. 그러면 안전한지 확인을 해보자 하는데 확인할 업체도 마땅히 없고 구조물 안전진단 업체라고 하는데 현장에 아무도 오지도 않고 그냥 전화로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현장에 올 만한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4호기 회체 직전에 뭐 저희가 이제 대책본부에서 서로 통화를 하면서 예. 구조물 안전진단 업체에서 4호기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뭐냐 하면 기울기밖에 없다. 지금은 기울기로 본다. 그러면 기울기 가지고 측량을 해보자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갔었는데 참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 주먹구구다.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다. 잠깐만요. 계측 전문가가 필요하다. 잠깐만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좀 전에 무너질까봐 위험스럽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코리아카쿠 직원들이 들어가서 4호기에 폭약을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4호기는 취약화 과정이 100% 끝난 상황입니다. 폭약만 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4호기, 6호기를 넘어뜨려야지 5호기 구조를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4호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코리아카쿠 직원들이 폭약을 달라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운 거죠. 넘어질 수 있다. 위험하다. 그래서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여쭤본 게 최 교수님께 여쭤보는데 과연 9명의 일을 했던 그 투입됐던 인력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실제 아마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그게 이제 증거로 남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이런 재난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당연히 현재 위험하기 때문에 난 작업 거부하겠다. 이건 작업 중지권이에요. 그건 현재 실제 산업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보장하는 부분이고요. 겁니다. 실제 이제 광주 그 화정동 아파트 붕괴됐을 때도요. 이게 이제 건물이 거의 16층이 무너졌을 때 이걸 이제 쓰러뜨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투입될 수 있는 뭐 타워 크레인을 갖다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체하러 갔던 작업자들이 나 위험해서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마 당연히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해체 그 작업용 로봇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는 실제 작업자가 투입되지 않고 뭐 굴착기가 있다가 뭐 조정을 밖에서 하게 되고 안에서 해체를 한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해체에 대해서 너무 좀 무관심했었다. 해체 기술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어떤 장비도 상당히 부족했었다. 이걸 좀 알게 했던 이제 그런 사건인 거죠. 네, 좀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그래서 정창삼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꼭 뭐 이제 해체 작업 과정 중에 이제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계속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 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건설이라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건설은 이제 사고가 좀 나니까 이제 좀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해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나 우리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도 해체도 감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최적화 입찰제를 선택하고 있을 겁니다. 최적화 입찰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체는 1개, 2개밖에 없어요. 독점이면서 최적화 구조.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가 없는 시장이고 가격만 있으면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안전이 사지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의 외주화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HJ에서 땄는데 뭐 발파 업체까지 온 것까지는 좋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30명밖에 안 되는 회사가 그 큰 현장을 컨트롤한다. 그러려면은 제대로 된 인력이 있었을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코리아카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현장 말고도 보면 많은 해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다단계 하청 구조, 안전의 외주화. 이거는 저희들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에 해체 공사는 70% 정도 낙찰가에 받거든요. 네. 그럼 70%에서 또 하청을 주잖아요. 그러면 원래 해야 되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기술을 논할 자리는 아니고요. 안전을 논하기도 어렵죠.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술도 없고 안전도 없고 이건 큰일 날 일인데 김 의원님 지금 사고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발주처와 원청업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서발전과
이 HJ 중공업인데 하청업체인 코리아 카코는 그 뒤에 또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뭐 사실 이제 구조 현장이 워낙 긴박했던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또그 매몰자 가족분들을 찾아뵙고 뭐 제가 좀 많이 독촉을 하기는 했습니다. 빨리 좀 네.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뭐 한진중공업하고 동서발전 사장은 따로 그때 이제 그 무너지고 둘째 날인가요? 다 가서 사과는 먼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식 사과가 조금 또 늦어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뭐 말로 하는 사과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수습해야 되고 또 우리 유족들의 마음이 덜 다치도록 정말 배려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좀 동서발전 쪽에는 그런 요청을 좀 했어요. 작게나마 위령탑이라도 설치해서 이거 잊지 말자. 그리고 제가 좀 계속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직에 있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하면 국가적으로 이걸 관리를 할까에 관심이 계속해서 많이 가는데 산업안전감독관 확충 또 R&D 좀 더 할 수 있도록 R&D 예산 확보 그리고 말씀처럼 해체 또 산업안전 또 전문 기술 예전에 또 우리 배터리 공장에서도 화재 나서 많이들 다치셨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이것도 하나의 산업 분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좀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돈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요. 우리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산업 분야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하나만 더요. 이 지금 유가족들이 가장 강력하게 또는 특별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가족들께서는 사실 지금도 충격과 상처가 워낙 크시기 때문에 뭐 좀 다른 걸 생각할 만한 마음이 여유는 지금 없으세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고 또 너무나 참담한 현장에서 가족을 잃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걸 생각하긴 참 힘들었고 네. 이제 겨우 발인을 마친 그래서 이제 마음과 정신을 수습하는 상황인데 뭐 가족들과 얘기해 보면 특히 가족 대표자분들께서 강하게 부탁하셨던 건데 이런 참담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걸 관리해야 한다라는 간곡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이번에 희생된 분들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의미를 새겨가는 것이다 말씀을 그 가족이 이런 아픈 마음으로 또 말씀을 하시니까 더 깊게 새겨지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좀 노력하면 분명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혹자는 그런 얘기해요. 이거 못 막는다. 아니요,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제가 들은데 제가 첫 직장을 다녔을 때가 보험회사에서 퇴직보험 지급 업무를 했었어요. 그때 조선소가 거의 고객들이었는데 한 달에 꼭 몇 분씩은 압착사고로 돌아가셔서 퇴직보험 지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 조선소에서 압착사고 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가 약간 상식처럼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조선소에서 압착사고 거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처벌다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엄청난 교육을 하니 줄어든 겁니다. 지금 조선소에서 압착사고 거의 안 생기거든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노력하면 분명히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최명 교수께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력발전소 이번에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작업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기존의 화력발전소가 많이 해체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는데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 해체될 것이요? 지금 현재 이제 운영 중인 그 석탄화력 발전소가 한 60기 정도가 돼요. 60기 중에서 이제 40기를 2040년까지 이를 다 폐쇄하겠다. 그럼 결국은 현재 40기에 대한 해체가 또 이루어지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한 20기 정도 그리고 나머지 20기에 대해서는 또 공론화를 통해서 실제 이 그 폐쇄 시점을 좀 확정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발전소에 대해서는 해체는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고려하고 좀 더 한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원전이에요, 원전. 원전도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고리 1호기 같은 경우 1978년도 가동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해체를 좀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해체하는 과정에서는 더 위험성이 더 크거든요. 뭐 방사성에 대한 어떤 이런 물질에 대한 처리들, 기타 뭐 다른 어떤 핵 연료에 대한 처리들, 그리고 실제 역시 동일하게 철 구조물도 있고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개발 기술 개발들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 여기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좀 고민하면서 이번 기회에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이런 오래된 원전이라든지 이런 거 해체하는 것도 엄청난 또 시장이 될 테니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안전을 위해서도요. 또 산업을 위해서도요. 자, 세 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붕괴 사고, 참 인명 사고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 반복됩니다. 세 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이런 붕괴 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무엇인지 한 1분 정도씩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삼 교수부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해체 공사 많습니다. 결국은 저는 공기업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시장을 어떻게 선도하느냐, 공기업이 어떻게 발주를 하고 어떻게 기술을 선도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체에 대한 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관련 산업을 육성시킬 의무가 있다. 국가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수원이라든가 동서발전이라든가 여러 공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기술력을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학이라든가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구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네. 가시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는 많이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저가 공세에 밀려서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이런 시장이 돼서는 우리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을 하나의 산업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최명기 교수님. 저 같은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요. 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근본적인 원인들 이걸 전부 다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국토부가 아마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실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사고조사 그 원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전부 다 기술적인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 기술적인 사항 외에 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고 있지 않아요, 이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면에 깔려 있는 것들은 뭐 공사 기간이라든지 공사 비용들 또는 불법 제하 도급들, 그다음에 이제 작업자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교육에 대한 문제들 이것들은 거의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예. 단지 그 처벌하기 위한 이런 원인들. 그래서 이것들은 좀 먼저 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다. 예. 끝으로 김상욱 의원님. 네, 저는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공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남의 탓이 아니라 제가 좀 더 못 챙긴 탓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우선 급한 대로 내년 예산에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충원하는 부분, 또 안전보건공단의 R&D 예산 반영하는 부분을 적극 말씀을 드려서 일단 반영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산업 안전,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라는 우리의 생각 전환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진 않을 겁니다.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려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근데 이 생태계를 자연적으로 생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더 많은 감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태계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좀 더 절차적인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업 안전을 위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게. 예. 네.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6772님. 안타까운 사고에 마음이 아픕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함이 당연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안전만큼은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